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인들이 협력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을 위한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익중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인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2대 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있기 이전에는 민간과 공공에서 위탁해 오던 8개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관들을 이제 통합해서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로서는 뭐 임신 출산에서 아동의 자립까지 연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의 생애 주기별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아동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동 학대 예방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뭐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너무 뭐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우리 시대 방정환 선생님이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쉽게 또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양한 또 정책을 고민하는 그런 기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시기도 한데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으로는 주영한, 예전에 장관 하시던 분이 지금 뭐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상임위원으로는 최슬기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 8개 행정부처의 장관께서 함께 하시는 위원회이고, 민간위원도 뭐 16인 16명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뭐 행정부처의 장관은 각각의 이제 영역에서 이제 참여를 하시고,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연구원의 허재준 원장님 같은 분처럼 뭐 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뭐 여성과 관련된, 아니면 뭐 주거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노인과 관련된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출산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당장 다가올 사회 문제가 있을까요? 아유, 뭐 너무 심각한. 예전에는 이제 1년에 이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70년대? 예, 70년대 이제 베이비붐 시기에는 100만 명이었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명이 이제 무너져서 2023년 기준으로 23만 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년 70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셈인데, 이게 제주도민이 67만 5천 명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매년 제주도만큼이 통째로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땅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뭐 오히려 잘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통, 뭐 교육, 의료와 관련된 필수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미용실, 목욕탕, 뭐 세탁소, 이런 생활 인프라까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거주 지역의 인구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게 우리 사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붕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진단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의 한 댓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내가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이 너무 아이들에게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양육하는 부모들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뭐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문화라든지 키즈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환영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가진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그 코로나19가 팽창할 때 네네.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 맞습니다. 예, 네. 얼마나 그 참 안타깝고 네네네. 앞으로 이런 세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출생과 관련된 원인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아이를 낳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네. 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들이 있다면 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나라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거를 보면 어린이날을 있는 걸 굉장히 뭐 아이들도 바라고 있고 부모님들도 어린이날을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이 아동의 행복이나 권리가 매일 존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과 놀이가 균형 맞춰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동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따로 어린이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도 뭐 1년 365일이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365일 아동의 날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동들이 365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뭐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좀 어떤 걸 꼽고 계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예. 그리고 그에 반비례해서 뭔가 놀이와 심,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줄기 때문에 지금 초록우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디어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등 신체 활동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디지털 환경 내에서 SNS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교육도 너무 심각하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이제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교육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뭔가 사회가 뭐 되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가 심각해지고 뭔가 아이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아이들을 뭔가 놀게 하고 쉬게 하고 뭐 학습과 균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공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험을 좀 덜 보고
네네. 등수 안 매기고 네네.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교육은 좀 반대로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시간도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공교육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그 워낙 이제 저희가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거에 그리고 대학 입시와 뭐 대학 졸업과 또 뭐 노동 시장하고도 연결.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대학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채용되고 청년들이 채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는 많이 바뀌었는데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원음 방송하고 얘기하는 이유들도 네. 그런 지금 듣고 계시는 교도님들도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요. 공부 이외에 다른 잘 놀고 잘 쉬고 이랬을 때 본인이 원할 때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부터 인식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네네.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게 좀 잘 놀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노는 거는 좀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경쟁을 하지 마시고 아이를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줬다는 경쟁을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동들을 존중해주는 사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디까지가 아동의 권리인지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아동은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돌봄의 대상뿐만 아니라 권리 주체이거든요. 그냥 어린 시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뭐 비차별의 원칙,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아동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이들이 생존 발달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가지 권리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일상에 잘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법률적인 조항 같은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분절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동 정책이라는 게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뭐 죽거나 다쳐야지만 뭔가 아동 정책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법으로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법들이 약간 좀 분절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 아동 권리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 기본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고 아동 기본법 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제안하고 있고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개선 같은 걸 또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기본법이란 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노력을 뭐 복지부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네. 아주 또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뭐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를 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은 아동 정책의 당사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주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동이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참여하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참여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사회에서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아동의 참여를 이렇게 제도화한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 내에 8세에서 19세로 구성된 85명의 아동위원들이 계시고요. 아동위원들이 직접 뭔가 의견도 내고 참여도 하고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거에 뭐 축사도 하고요. 그래요? 예, 토론 자료도 나오고 발제 자료도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고 이건 우리 공공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좀 따라할 수 있게 그런 참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종교계가 해야 될 또 마땅한 또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 종교계의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까요? 네,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함께 해주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 정책은 특히 국민들의 동참과 참여가 관심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불교회 교도님들께서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입양이라든지 가정이탁이라든지 정책상으로 이제 들어보셨을 이런 것들이실 텐데 이거는 본인의 가정을 내어주지 않으면 본인의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기회가 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입양 가정 위탁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신의 가정을 아동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 모두가 해야 되지만 종교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도 아동 정책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뭐 종교인 비율이 과거에는 50%가 넘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40%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 깨어있는 종교인들부터가 네. 아동들을 존중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